안녕하십니까. 엑스텐 모의투자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10만 불을 시드머니로 해서 모의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뉴욕 시간은 6월 25일 오후 2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을 보자면 S&P 500 지수입니다. 지난 고점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 저점을 찍고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하락한 만큼 상승을 해온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는 약간은 시장이 좀 쉬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패턴을 분석해 보더라도 사실은 이때도 빠지기 전에 이 상승 웨지가 나타났었고, 그래서 그 브레이크아웃 되면서 이제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도 사실은 상승 웨지가 좀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타겟 가격은 이게 조금 밑으로 브레이크를 한다고 그러면 그 5,727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은 상승의 확률보다는 약간 쉬어가거나 눌림의 확률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전체적인 큰 모습도 더블탑이 뭐 형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게 조금 내려서 이 정도면 또 더블탑이 형성되는 구간에 접어들기 때문에 조금 급상승에 대한 좀 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으로 인해서 우리가 6월 2일 날서부터 이 모의 계좌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게 그래도 지수는 3% 조금 못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10만 불로 시작을 해서 3,394불이 평가 이익으로 나타나고 있고, 67불이 그때 테슬라를 물타기를 한번 했다가 번져놨을 때 한번 팔았을 때 조금 수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치게 되면 현재 한 3,400불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지금 시장 뷰는 저는 약간은 쉬거나 이제 하락을 한다, 더 이상 더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좀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일단은 모든 포지션들을 다 클로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나이티드 헬스는 처음에 저희가 한 달마다 포지션을 실어서 한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물량을 실는다는 전략을 가져왔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헬스만 빼고 6월 2일 날 포지션을 실었던 나머지 9종목에 대해서 오늘 지금 현재 포지션을 클로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을 클로즈를 한번 하는 거를 직접 보시겠습니다. 지금 마켓 밸류 순으로는 나스닥이 제일 밸류가 가치가 이제 크고요. 그다음에 팔란티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 아이온큐, 구글, 애플 순으로 돼 있습니다. 모두 다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클로즈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 위에 있는 엔비디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를 보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오더가 있는데 그 클로즈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을 해서 클로즈 포지션을 하겠다. 예스 하면 이제 포지션이 될 거고요. 클로즈가 될 거고요. 예, 지금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클로즈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란티어죠. 팔란티어도 또 클로즈 포지션 들어가서 주문을 하겠다. 는 또 이제 체결 확인이 또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 또 클로즈 하겠습니다. 클로즈 포지션 또 주문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클로즈 포지션 해서 하게 됐고요. 테슬라도 포지션을 클로즈 하겠습니다. 클로즈 포지션. 네, 테슬라도 들어왔고요. 아마존. 그래서 저는 시장 가격으로 계속 매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클로즈 포지션, 이게 거래들이 많이 되는 종목이라서 뭐 이렇게 대놓고 파는 것보다는 클로즈 할 때는 그냥 과감하게 클로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클로즈 포지션. 근데 이제 거래가 잘 안 되는 종목들은 저는 뭐 회사 북 같은 경우는 저게 5일 동안 막 나눠서 살 때도 있고요. 거래가 안 되는 종목들은 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종목은 전부 맥7 종목이기 때문에 또 클로즈 포지션을 또 하고
예, 마지막으로 F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부 클로즈가 됐고, 요거는 지금 7월 초에 다시 1000불 이제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문을 낸 겁니다. 엔비디아, 팔란티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 아이언큐, 구글 해서 셋, 8, 한 종목이 아직 저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9개가 필이 됐네요. 제가 개수를 잘못 셌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그럼 포지션 하나 남아 있고요. 현재 보시면은 103,447불 59전이 에코티가 되겠고, 지금 리얼라이즈드 손익이 3,452불이 현재 수익이 났고, 평가손은 4불 50전, 이게 평가손입니다. 일단 포지션을 다 클로즈 했고, 이제 좀 더 열심히 매매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 계좌는 1년에 한 20% 목표로 하는 계좌고요. 근데 현재 한 달이 조금 덜 됐지만 거의 3.5% 정도 플러스가 나 있습니다. 꽤 잘했다 하고, 지금부터는 저희가 종목을 좀 선별해서 좀 포지션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좀 짧게 매매도 하고 이런 걸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은 맥세븐 전략을 들어가고, 빠질 때마다 물을 타고, 원전이 되면은 또 반을 팔고 하는 전략을 쓰기로 했었는데 장이 계속 이제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만 잠깐 빠졌다가 15% 정도 빠졌었죠.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그때 한번 트레이드를 했고, 기회가 안 와서 이제 향후 앞으로는 좀 종목들을,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골라서 좀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지션을 클로즈하는 이유는 앞으로 상승보다는 하락의 확률이 더 많다. 그리고 조금 포트를 재편해서 이제는 포트 수를 지금 10개를 가져오고 있지만 한 4-5개로 해서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강보합에 머물며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우존스는 소폭 하락, 반면 나스닥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0.31% 상승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법안이 지금 워싱턴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수천억 달러의 예산이 걸린 이 법안이 상원 표결을 며칠 앞두고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 법안이 단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안의 내용에 따라 특정 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대규모 정부 지출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섹터가 수혜를 입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 법안의 통과 여부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좌우할 듯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아주 좋은 성적표를 제출했습니다. 역시나 AI 서버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칩 판매를 이끈 결과인데요. 이것은 AI 혁명이 더 이상 엔비디아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한 산업 전반으로 온기가 퍼져오고 있다는 신호로 개인적으로는 뭔가 거대한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되는 조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에너지 업계에서 정말 거대한 소식이 하나 들려오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 대기업 셀이 경쟁사인 BP를 인수하려고 초기 단계 협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거래의 성사여부를 떠나 에너지 섹터 전반의 M&A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몸집을 불려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관련 에너지 ETF나 개별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듯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금융권에 훈풍이 좀 불고 있는데요. 규제당국이 금융위기 이후 강화됐던 은행들의 자본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행주 투자자들에게는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은행들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은행들의 수익성 개선과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물류의 바로미터죠. 페덱스의 주가가 무역전쟁의 여파로 하락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또
그 비용을 줄여서 수익 개선이 된다 하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구체적인 실적은 좋았지만 향후 가이던스에서 관세 등의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경험상 페덱스의 실적과 전망은 실물 경제의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런 관세와 무역 장벽이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실제 기업 비용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증거로 다른 기업들의 실적을 볼 때도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며칠간 하락을 많이 했던 국제유가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것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공급 측면 이슈가 점점 잠잠해져 가면서 결국 유가의 방향은 수요, 즉 경기의 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어 시장 전반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200일 이평 레버리지 전략을 한번 직접 TQQQ 실전 매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세 번째 편인데요. 1편과 2편에서는 샤프 지수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레버리지가 절대로 나쁜 전략이 아니다. 레버리지를 씀으로써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고 위험도 훨씬 더 크게 조절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과연 그렇게 진짜로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굉장히 좋은 전략이 있습니다 하면서 믿기지 않은 전략인데 이게 28조 불이나 벌어줍니다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200일 이동 평균에다가 레버리지 3배짜리 상품을 붙여서 이제 운용을 한 건데요. S&P 500을 운용을 한 겁니다. 그거는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1년에 평균 5번 정도의 매매가 있었고요. 그래서 200일 이평 위에 있을 때는 S&P 500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게 되면은 또 팔고 포지션을 없애버리고 하는 걸 이제 반복을 해와서 결국은 그게 누적적으로 발행해서 28조 불이 됐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도 시장이 상승할 때는 레버리지, 하락할 때는 캐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전략을 운영했다 했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간단한 200일 전략입니다. 주봉을 볼 겁니다. 저희들이 주봉을 근간으로 하고 이 주봉이 200일 이동평균, 즉 이게 주봉으로 200주가 아니라 200일 이동평균입니다. 그래서 주봉 기준으로 해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그 종가가 상향 돌파해서 끝날 때 TQQQ를 매수하고 또 종가 기준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클리 봉으로 하락으로 끝날 때 저희들은 TQQQ를 매도한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전략으로 운용을 할 겁니다. 자, 이게 지난 5년간의 TQQQ의 200일 이평과 함께 그려지는 모습입니다. 주봉입니다. TQQQQ 주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처음에 시작해서 200일 이동평균을 타고 쭉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돌파를 하고 또 하향을 해서 쭉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돌파를 해서 올라갔고 또 한번 돌파를 하지만 바로 또 200일 이평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 보였고 여기는 굉장히 흔들림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락을 했다가 또 급상승을 해서 또 돌파를 하는 그래서 이게 주가라는 거는 200일 이평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왔다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왔다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파동이 있구나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5년간 TQQQ를 보면요 200일 이평을 13회 정도 크로스를 했습니다. 그럼 5년에 13회면은 1년에 한 2번, 3번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봤던 페이퍼에는 1년에 5번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거는 데일리, 즉 일봉을 활용해서 그런 거고요. 저희들은 지금 주봉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주봉도 좀 매매를 더 나오게 하겠다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00일 이평이 아닌 150일 이평 혹은 100일 이평 이렇게 이평을 좀 줄이면은 훨씬 더 매매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필터를 통해서 또 조절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13번의 그 크로스 포인트가 이렇게 쭉 정리가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포지션을 뭐 당연히 사야 되겠죠. 그러면 23불 48전에 20년 6월 20일 날 매매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쭉 올라옵니다. 그다가 언제 여기서 하향 돌파를 하냐? 22년 1월 18일 날 56불 67전으로 돌파를 합니다. 그럼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제 다시 23년 10월 23일 날 31불 30전에서 또 상향 돌파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 13번의 위로 돌파, 아래로 돌파가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걸 보게 되면 10만 불 계좌를 가지고 처음에 23불 48전을 하니까 10만 불을 4258.94주를 사면은 23불 48전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샀고 그 다음에 하향 돌파할 때는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56불 67에 하향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4258.94주를 56불 67전에 팔았다. 그러면 24만 1000불이 되었다. 10만 불이 1.4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제 이제 이평선 밑에 있을 때는 매수를 안 하잖아요. 그러다 언제 매수를 하느냐? 상향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때가 24불 57전이었어요. 그러면 24만 1354불을 24불 57전에 산다 하면은 몇 주를 사느냐? 9823주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매매를 했다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5년 뒤에 TQQQ는 78불 48전에 가 있고 저희의 계좌는 10만 불에서 39만 2천 불로 살이 쪄 있습니다. 그럼 이거 수익률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는 200일 2평 전략을 쓰게 되면은 지난 5년 동안 293%의 수익률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 비교해 보느냐? 그냥 TQQQ를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바이앤홀드를 하게 되면은 234%. TQQQ를 200일을 따라서 매매를 했으면 293%. 그러면 그냥 QQQ를 바이앤홀드 했으면 122%.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레버리지를 써서 200일 2평 전략 쓴 게 가장 수익률이 좋습니다.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가 수익이 많이 났죠. 그냥 일반 ETF보다는. 근데 이렇게 하향을 할 때 포지션이 없습니다. 그럼 포지션이 없다는 것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샤프로 레시오가 굉장히 높겠죠. 이때까지만 비교해봐도 그냥 바이앤홀드 전략보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또 크로스가 났을 때 포지션을 가지게 되고 이게 쭉 상향을 하는데 단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 이렇게 냉탕 온탕, 즉 윗소가 생겨서 결국은 저점에 팔게 되고 고점에 사게 되고 하는 것이 반복이 여러 번 일어나게 되면 여기는 좀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나온 수치가 아까의 수익률이었으니까 이런 거는 꼭 시그널이 나왔다 하면은 따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전략이죠. 꼭 따라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고 뭐 최근에도 보면은 급락했다가 V자로 반등했잖아요.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그 전략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된다 하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아 여기서 바닥에서 못 사고 여기서 사게 되는구나 하는 걸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조금 더 더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격률이 어느 정도 커지면 포지션이 없을 때는 사기 시작한다. 뭐 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전략이라는 게 꼭 뭐 2평 하나만 가지고 전략을 따라한다가 아니라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연구를 하면서 거기다 전략을 하나 둘씩 필터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더해가면서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트레이더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러한 연구도 많이 하고 탐구도 많이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전략들도 많이 알려드리고 해서 실전에서 저희가 트레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해보면 레버리지는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좋을 때만 쓴다. 그래서 결론은 언제 쓰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고요. 200일 이동평균선이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은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 어디를 가셔도 이게 큰 추세 방향을 알려주는 게 200일 이동평균선이다 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즉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저런 것들이 그래프상에 발현이 되면 이게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세팅해서 운용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일 이동평균 하나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 이거는 윗소우도 많고 이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전략이 합쳐지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되고 결론은 샤프 지수가 향상이 된다. 샤프 지수는 뭐냐? 수익률에다가 결국은 변동성을 낮춰준 거다. 변동성은 어떻게 낮추느냐? 아까처럼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수익을 계속 내고 그런데 그 아래에 있을 때는 포지션을 없애버린다? 그러면 손익 변동이 없잖아요. 그럼 변동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 전략을 쓰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샤프 지수를 향상시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서서히 좀 구상도 해보시고 생각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서너 번밖에 매매 시그널이 안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연구하시고 반복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전략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저희하고 이제 차근차근 찾아보시죠.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